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조차 끊기기 일쑤였던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흙과 돌로 벽을 쌓고 억새로 지붕을 엮은 너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고, 낮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평화롭고도 쓸쓸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배기, 오래된 감나무가 지키고 서 있는 낡은 집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비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집 한 채와 녹슨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땀 흘려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가난하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첫눈이 흩날리던 날 저녁에 강호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마치 달빛이 빚어낸 듯 신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 여인은 스스로를 명월이라고 소개했는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흘러 넘쳤으며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여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강호는 비좁고 누추한 방 한 켠을 내어주었고, 따뜻한 군고구마와 숭늉을 대접하며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하룻밤의 인연으로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긴 겨울을 함께 보내며 깊은 정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이듬해 봄, 진달래가 산천을 붉게 물들일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강호에게 시집 오면서 명월이 가져온 혼수라고는 칠흑처럼 검은색이 감도는 낡고 육중한 나무 괴짝 하나뿐이었는데, 그 괴짝은 겉보기에 투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괴짝의 모서리는 무쇠 장식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손바닥만한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명월은 강호를 안방 아랫목에 앉히고는 그 검은 괴짝을 방 한쪽 구석,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방님, 이 괴짝은 제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이자 우리 집안의 운을 지키는 물건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상관없으나 만약 제가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괴짝을 열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다른 서늘하고도 단호한 위엄이 서려 있어 강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명월이 그 괴짝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온 뒤부터 강호의 집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마른 논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곰팡이가 피던 쌀독에는 쌀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강호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질 좋은 약초나 버섯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져 장터에서 큰 돈을 벌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가 장가를 잘 들어 복덩이 아내를 얻었다며 부러워했고, 강호 역시 이 모든 것이 지혜롭고 알뜰한 아내 명월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명월은 살림 솜씨 또한 어찌나 야무진지 무너져가던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텃밭을 일구어 온갖 채소를 풍성하게 길러내니 집안은 날로 윤택해지고 화사해졌습니다. 그녀가 끓여내는 된장찌개 냄새는 심리 밖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구수했고 그녀가 손수지어 입힌 강호의 옷은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하여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을 때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었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넉넉해지고 평화가 깃들수록 안방 구석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검은 괴짝에 대한 강호의 호기심은 아주 조금씩 잡초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이 잠시 텃밭에 나가거나 가을가에 빨래를 하러 갔을 때 홀로 방에 남겨진 강호의 눈길은 자꾸만 그 괴짝을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집안을 일으킨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상님의 귀한 유물일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달빛에 비친 괴짝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고 아주 미세하게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아니야, 부인께서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어.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말을 법처럼 따랐기에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커지기 전에 서둘러 꺼버리곤 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강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제법 번듯한 기와집 부럽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원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굴뚝에서 나는 연기조차 복스럽다며 칭찬했고 강원은 이제 나무꾼 일도 조금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명월은 괴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강호에게 서방님, 이 괴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니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그럼 그렇고 말고 임자 덕분이기도 하고 저 괴짝 덕분이기도 하지. 그런데 말이오, 저 안에 금송아지라도 들었어. 왜 그리 꽁꽁 잠가두고 보여주질 않는 거요?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월은 하던 손길을 멈추고 정색을 하며 서방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안에는 우리 집안의 복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기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지 열리는 순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평소보다 더욱 엄하게 대꾸했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머쓱해져 뒷머리를 긁적이며 알겠어, 알겠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다시는 입에 담지 않으리다. 라고 사과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재앙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강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묘한 여운을 남겼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짝은 마치 강호에게 말을 거는 듯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과시하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촌 형님인 칠복이 강호의 집에 마시를 오게 되었는데 칠복은 본래 심성이 고약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베베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강호가 가난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집안이 펴고 살림이 넉넉해지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술을 얻어마시고 꼬투리를 잡으려 드는 성가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칠복은 안방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집안 곳곳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검은 괴짝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야, 강호야, 저 괴짝은 뭐냐? 아주 귀해 보이는 나무로 만들었네. 그려, 재수씨가 시집올 때 가져온 거라며 칠복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괴짝을 가리키며 묻자 강호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네 형님, 집사람이 아끼는 물건이라 그냥 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특유의 눈치로 강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별거 아니긴, 딱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닌데 혹시 저 안에 금괴라도 숨겨놓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호는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형님도 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옷가지나 넣어두는 낡은 괴짝일 뿐이에요. 라고 부인했지만 칠복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술잔을 비우고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그런데 강호야, 너도 알다시피 여자가 감추는 게 많으면 집안에 탈이 나는 법이다. 저렇게 꽁꽁 싸매두는 걸 보면 분명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거나 아니면 무슨 흉한 물건을 숨기는 걸 수도 있어. 라며 강호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강호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칠복이 돌아간 뒤에도 그 찝찝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명월이 잠든 사이 강호는 자기도 모르게 괴짝을 바라보며 칠복의 말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아내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강호의 순박했던 믿음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강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괴짝을 향한 시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괴짝의 자물쇠는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빛은 마치 강호에게 다가와 한번 만져보라고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괴짝의 뚜껑이 열리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월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고 강호 역시 지난밤에 복잡했던 심사를 감추고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그날 이후로도 틈만 나면 강호에게 그 괴짝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사내 대장부가 집안 물건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 쓰나 라며 끈질기게 부추겼습니다. 강호는 칠복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그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월이 장에 갈 일이 생겨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강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칠복의 목소리와 아내의 경고가 번갈아가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라는 아내의 간곡한 목소리와 분명 대단한 보물이 있을 거야 라는 칠복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충돌하며 강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안방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지나가던 옆집 할머니가 강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호 총각, 아니 이제는 강호 서방이지. 요즘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강호는 흠칫 놀라며 아닙니다. 할머니, 그냥 일이 좀 고도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할머니는 강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 색시가 얼마나 복덩인데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의심은 독버섯과 같아서 한번 자라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강호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난 의심이라는 독버섯을 들킨 것 같아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손으로 괴짝의 표면을 쓸어보니 오래된 나무의 결이 거칠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내 말이 맞을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의 운이야. 내가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어. 강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강호의 결심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며칠 뒤 명월이 친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사흘 정도 집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후 처음으로 명월이 집을 비우는 일이었고 강호가 그 괴짝과 단둘이 남게 되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명월은 떠나기 전 보찜을 싸면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망울에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드시고 문단속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안방의 괴짝을 바라본 뒤 다시 강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 괴짝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저와의 약속 지켜주실 수 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간절했고 강호는 그 진심을 느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지킬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명월은 강호의 다짐을 받고서야 조금 안심한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강호는 동구 밖까지 배웅을 나가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지자마자 왠지 모를 허전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과 그 괴짝 단둘만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호가 텅 빈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나 구석에 놓인 검은 괴짝이었습니다. 주인인 명월이 없어서일까요? 괴짝은 평소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워 보였으며 굳게 잠긴 자물쇠는 마치 강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짐짓 괴짝을 외면하려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기 시작했지만 온 신경은 등 뒤의 방문 너머 괴짝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괴짝이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월이 떠난 첫날 밤 강호의 집은 마치 주인을 잃은 빈 둥지처럼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다그락거리며 저녁을 짓는 소리와 구수한 찌개 냄새가 채웠을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궁이의 불씨마저 사그라들어 방바닥에는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혼자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텅 빈 옆자리가 주는 허전함에 쉬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풍지를 긁는 소리처럼 들려 강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살인문을 삐그덕 밀고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호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손에 큼지막한 술병과 종이에 싼 고기 안주를 든 칠복이 불쾌하게 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이 강호야, 재수씨 친정 가셨다며 이 긴긴 밤 홀로 지내기 적적할까봐 형님이 위로주 한잔 하러 왔다네. 칠복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마루 위로 성큼 올라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내심 귀찮았지만 혼자 있는 무서움도 달랠 겸 칠복을 맞아들여 술상을 봐오게 되었습니다. 칠복은 자리에 앉자마자 방구석의 괴짝을 힐끔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기울여 강호의 잔에 탁주를 가득 따르며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운을 떼었습니다. 강호야, 너도 참 답답한 놈이다. 재수씨가 저렇게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너는 정말 저 괴짝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 나 같으면 궁금해서 병이 나도 벌써 났을 게야. 강호는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꾸했습니다. 형님, 궁금할 게 뭐 있습니까? 부인께서 집안을 위하는 물건이라 하셨으니 그저 믿고 따를 뿐이지요. 괜한 호기심은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쯔쯔뜨, 순진한 놈. 세상에 여자를 다 믿는 놈이 어디 있느냐. 내 아는 사람이 저 건너 마을에 사는데 그 집 마누라도 시집 올 때 괴짝 하나를 들고 왔다더군. 남편한테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10년을 그냥 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전 남편이랑 주고받은 연애 편지랑 정표가 가득 들어 있었다지 뭐냐. 칠복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꾸며대며 강호의 마음에 질투와 의심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자 칠복은 이때다 싶어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면 말이다. 저게 혹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물단지일 수도 있어. 네가 나무꾼으로 벌어오는 돈이 뻔한데 갑자기 집안이 이렇게 일어선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 재수씨가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거라 저 안에 사람 홀리는 부적이라도 넣어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리더구나. 강원의 집 기와 올리는 돈이 다 어디서 났겠냐고 말이야. 칠복의 말은 터무니없었지만 술기운이 오른 강호의 귀에는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칠복이 퍼뜨린 헛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강원의 집 이야기를 하며 입방가를 찍곤 했습니다. 그 집 색시 어딘가 좀 신비한 구석이 있긴 해.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데 그 큰 괴짝은 또 어디서 났대.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그 집 안방에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강호 총각이 워낙 순해서 색시한테 꽉 잡혀 사는 모양인데 그 괴짝 안에 남편 길을 꺾는 비방이라도 써붙여 놓은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인 양마을을 떠돌았고 강호의 귀에도 언뜻언뜻 들어오던 터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더 돌자 강호의 눈은 풀리고 이성은 흐릿해졌습니다. 칠복은 괴짝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가 손으로 괴짝 뚜껑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소리도 묵직한 게 분명 금덩어리 아니면 보물이다. 강호야, 너는 이 집 가장 아니냐. 가장이 집안 물건에 손도 못 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재수씨 없을 때 딱 한 번만 열어보고 아무것도 아니면 다시 닫아두면 그만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지. 칠복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집요하게 강호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강호는 그만두시오. 형님 남의 집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라고 소리치며 칠복을 밀쳐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밀려나면서도 낄낄거대며 겁쟁이 녀석, 평생 마누라 침 아프게 쌓여서 살아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칠복이 비틀거리며 돌아간 뒤
다시 혼자가 된 강호는 멍하니 괴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칠복의 말 때문인지 괴짝이 평소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졌고 자물쇠, 구멍이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강호는 찬바람이라도 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때마침 산 너머 절에 계시는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 보고 지혜를 나눠주는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강호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날도 추운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가시지요. 스님은 강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노스님은 강호의 집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사님, 대개 지붕 위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겠군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이 바깥의 바람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댁에 있는 귀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마구니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선문답 같았지만 강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강호가 무언가 더 여쭤보려 했지만 스님은 물은 이미 엎질러지려 하고 있으나 그릇을 깨지 않는 것은 오직 처사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칠복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검은 구름이라니 혹시 저 괴짝 때문에 집안에 화가 미치려는 징조가 아닐까?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열어서 확인하고 없애야 하는 게 아닐까? 방으로 돌아온 강호는 괴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괴짝 안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규칙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칠복 형님. 말이 맞았어. 저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어.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강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괴짝 가까이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괴짝의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박동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강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깨비일까? 아니면 정말 칠복 형님? 말대로 요물일까? 아내가 이걸 숨기고 나와 살았단 말인가? 그날 밤 강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괴짝에서 나는 소리는 새벽달기 울 때쯤 자주 들었지만 강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강호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괴짝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가장으로서 집안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이 그 소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전고가 지나자 칠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껄렁한 청년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강호야, 어젯밤에 별일 없었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다. 만약 저 괴짝 안에 든 게 썩은 고기거나 뱀 같은 거라면 집안에 병이 돌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끼리 살짝 열어서 확인만 해보자꾸나. 재수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칠복은 마치 강호를 위해주는 척하며 괴짝을 열 것을 종용했습니다. 함께 온 청년들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칠복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도 흉흉한데 이참에 괴짝 속 시원하게 까보고 소문도 잠재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금은보화가 나오면 형님이 다 가지시고 우리는 술이나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말은 강호의 귀를 더욱 얇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내에 대한 의심, 그리고 괴짝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까지 겹쳐 강호는 점점 궁지로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집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갔단 말이오. 그러자 칠복은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쇠망치와 정을 꺼내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자물쇠 고리만 살짝 쳐내면 열 수 있어. 나중에 대장간에 가서 똑같은 걸로 달아놓으면 재수 씨는 꿈에도 모를 거다. 자, 어서 결정을 내려라. 사내 대장부가 언제까지 괴짝 하나에 벌벌 떨고 있을 거냐. 칠복이 건넨 쇠망치의 차가운 감촉이 강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망치를 쥔 강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괴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스님의 경고는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오로지 눈앞의 괴짝을 열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칠복과 청년들은 숨을 죽이고 강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어두워지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괴짝은 마치 그를 거부하듯 웅궁거리는 진동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아내가 나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는 자물쇠의 연결 부위에 정을 대고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이 집의 주인이오. 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소. 강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며 방 안에 호롱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잠시 움찔했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칠복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칠복은 침을 꼴깍 삼키며 어서 내리치라니까 하고 재촉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칠복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깡건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자물쇠 고리는 생각보다 쉽게 떨어져 나갔고 굳게 닫혀있던 괴짝의 잠금 장치가 헐거워졌습니다. 이제 뚜껑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물쇠가 바닥에 뒹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괴짝 뚜껑에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칠복과 청년들도 바짝 다가와 목을 빼고 괴짝 안을 들여다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엽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뚜껑이 아주 조금 들리자
그 틈새로 시린 바람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쾌쾌하고도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 속 냄새 같기도 하고 타들어가는 자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칠복이 코를 막으며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가 썩었나 하고 투덜거렸지만 눈은 여전히 괴짝 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힘껏 괴짝의 뚜껑을 젖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경첩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드디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금기의 괴짝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금은 보화와는 전혀 다른 실로 끔찍하고도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활짝 열리는 순간 강호와 칠복 그리고 구경꾼들이 기대했던 찬란한 금빛이나 은은한 보석의 광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뼈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눈보라를 수천 번 압축해 놓은 듯한 매서운 바람이 휘잉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괴짝 안에서 회오리쳐 올라왔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호롱불은 거친 바람에 힘없이 꺼져버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괴짝 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붉은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는 단순히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엉키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안개 같던 것이 점차 뚜렷한 형태를 갖추더니 뱀처럼 긴 혀를 날름거리는 형상, 굶주린 늑대처럼 입을 벌린 형상, 그리고 병들어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형상들이 뒤엉켜 허공을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명월이 그토록 힘겹게 가두어 두었던 집안의 모든 애군과 재앙, 가난과 질병의 기운들이었습니다. 칠복과 함께 온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귀신이다. 귀신. 한 청년이 소리치며 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괴짝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기운이 방문을 휘감고 있어 쉽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칠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입만 뻐끔거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이게 도대체 금은 보화는 어디 가고 저런 요물들이. 그의 목소리는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이유, 괴짝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간절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월은 단순히 물건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강호의 집안에 들이닥칠 모든 불행을 자신의 영험한 힘으로 그 괴짝 안에 봉인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가 그 봉인을 푸는 순간 억눌려 있던 불행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튀어나와 자유를 만끽하며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괴짝에서 나온 검은 기운들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집안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은 순식간에 사가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아랫목에 따뜻했던 온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곡식 항아리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가 피땀 흘려 모아둔 쌀과 콩들이 검게 썩어 문드러지며 역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 썩는 냄새가 아니라 가난과 궁핍이 주는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안 돼, 멈춰, 제발 멈춰라. 강호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지만
형체 없는 애군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강호의 몸을 통과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강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듯한 무력감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의심과 탐욕이 불러온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칠복에게도 검은 기운이 덮쳤습니다. 탐욕의 형상을 한 붉은 안개가 칠복의 목을 조르듯 감싸자 칠복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소 남의 것을 탐내고 이간질을 일삼던 칠복에게 그 기운은 더욱 맹렬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칠복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는 자신의 헛된 욕심이 불러온 재앙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호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썩 꺼지란 말이야. 그는 울부짖으며 열려있는 괴짝 뚜껑을 잡고 닫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괴짝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호의 몸이 뒤로 튕겨 나갈 듯 됐습니다. 강호의 손바닥은 거친 나무결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허공을 떠돌던 검은 형상들이 하나로 뭉치더니 거대한 도깨비 얼굴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우리를 불렀다. 네 마음속의 의심이 열쇠가 되었고 내 탐욕이 문을 열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예전에 가난하고 불행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강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부인, 내가 미쳤었소. 당신 말을 믿지 못하고 귀가 얇아. 이런 사단을 내고 말았구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다하고 애군이 들어차니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의 잎사귀들이 순식간에 시들어 우수수 떨어졌고 외양간의 손은 불안에 떨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청년들은 가까스로 방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을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어귀로 내달렸습니다. 강원의 집에 귀신이 나왔다 도망쳐. 그들의 비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기운에 눌려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칠복 또한 기어서 문지방을 넘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마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당의 눈밭에 처박힌 채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강호와 쏟아져 나온 애군들만이 남았습니다. 애군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 온 마을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로 족하다. 내 집에서 끝내야 해.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순 없어.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자신의 몸으로라도 이 재앙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은 기운들은 강호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질식시킬 듯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명월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집과 나의 시신만을 보게 되겠구나.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어.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뇌리에 며칠 전 노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강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눈, 진실. 그래, 이 괴짝은 원래 우리를 지키던 것이었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군을 가둬둔 것이었지. 내가 그 사랑을 의심했기에 이 사단이 난 거야. 강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괴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하지만 내 아내 명월의 정성을 봐서라도 제발 멈춰다오. 이 못난 놈의 목숨을 가져가고 제발 집안은 건드리지 마라. 다오. 그의 절규는 피를 토하듯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애군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을 뿐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기물들은 공중으로 떠올랐다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천장에 석가래마저 삐걱거리며 내려앉을 조짐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호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밖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가 마당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걸음은 다급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는 아주 힘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흉한 기운인가?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바로 명월이었습니다. 친정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마을 위를 뒤덮은 검은 먹구름을 보고 불길함을 느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명월은 엉망이 된 집안꼴과 깨진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며 사태를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명월은 지체 없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쓰러져 있는 강호를 본 그녀의 눈에 찰나의 슬픔과 연민이 스쳤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매고 아수라장이 된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애군들은 새로운 먹잇감이 들어왔다는 듯 명월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뱀 형상의 기운이 명월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고 병마의 기운이 그녀의 호흡을 뺏으려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넓게 펼치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을 내질렀습니다.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가 날뛸 곳이 아니다. 주인이 돌아왔으니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명월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달려들던 애군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려난 애군들의 힘은 너무나 강대하여 명월 혼자만의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월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옷자락은 검은 바람에 찢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받고 서서 마치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강호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저토록 고통받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명월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도망치시오. 나를 버리고 도망치시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명월은 괴짝을 노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가는 듯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괴짝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명월의 살을 애는 듯. 됐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귀기 어린 비명소리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집과 비록 어리석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월과 괴짝 사이의 거리는 불과 3걸음. 하지만 그 3걸음은 천리 길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애군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뭉쳐서 거대한 검은 회오리가 되어 명월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장이 떨어져 내리며 강원의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내리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명월이 검은 회오리 바람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자 방 안을 휘감고 있던 흉악한 기운들은 마치 천적을 만난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명월의 머리카락은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그녀의 고운 얼굴은 날아다니는 기물 파편에 스쳐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열려있는 괴짝의 깊은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힘을 주며 허공에 흩어져 날뛰는 검은 연기들을 향해 양손을 넓게 펼쳐 마치 흩어진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듯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제멋대로 날뛰던 애군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듯 서서히 괴짝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닥에 쓰러진 채 지켜보던 강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이 참혹한 결과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어 남편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숭고하다 못해 처절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강호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끌며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명월의 곁으로 기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도울이다. 제발 혼자 짐을 지지 마시오. 강호는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바닥을 기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명월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명월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인기척에 잠시 어깨를 떨었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괴짝 입구에서 버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악귀의 형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집안을 삼키려는 가난과 불행의 결정체로 시꺼먼 아가리를 벌리고 명월의 손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내었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허공의 부적을 그리듯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 명월이고 너희는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썩 들어가거라. 명월의 호통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자 맹렬하던 검은 기운들이 비명을 지르며 괴짝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가 물을 빨아들이듯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매캐한 연기와 흉측한 형상들이 괴짝의 아가리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거대한 기운 하나가 괴짝 뚜껑을 붙잡고 버티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괴짝이 덜컹거리고 명월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명월의 힘이 점차 바닥나고 있음을 직감한 강호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벌떡 일어나 명월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괴짝 뚜껑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함께 닫읍시다. 내 죄는 내가 갚겠소. 강호가 명월의 손을 겹쳐잡고 괴짝 뚜껑을 힘껏 내리누르자 두 사람의 합쳐진 힘과 간절한 염원이 통했는지 버티던 기운이 크악 하는 단말마와 함께 괴짝 안으로 튕겨 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호와 명월은 동시에 괴짝 뚜껑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고 그와 동시에 휘몰아치던 바람과 괴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기며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찾아왔습니다. 떨어진 자물쇠, 고리 대신 명월은 자신의 비녀를 뽑아 괴짝의 고리에 단단히 꽂아 임시로 봉인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명월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강호는 쓰러지는 아내를 황급히 받아 안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는데 명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눈 좀 떠보시오. 강호가 울부짖으며 아내를 흔들자 명월은 힘겹게 눈을 뜨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 대신 안도감이 담겨 있어 강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파았습니다. 그때 닫힌 방문 밖에서 에헴, 안에 누구 계시오? 하는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강호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보니 마을 입구에 사는 노수님과 촌장님 그리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원의 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검은 연기가 치솟자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왔다가 기이한 기운에 눌려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수님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과 쓰러진 명월 그리고 굳게 닫힌 괴짝을 번갈아 보시더니 상황을 단번에 꿰뚫어 보신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노수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강호에게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내 글이 일렀거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의심을 받아들이니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구려. 이 괴짝 안에 든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대개 가문이 겪어야 할 모진 풍파와 애군들이었소. 부인이 그 지혜로운 영역으로 그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두어 두었기에 자네가 지금껏 호의호식하며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계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 꼴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 스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명월의 깊은 뜻을 알고 숙연해졌습니다. 강호는 스님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아내의 헌신을 의심하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내의 말을 어기지 않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호의 진심 어린 통곡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강호가 워낙 귀가 얇아 그렇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칠복이 놈꿰매 넘어가서 큰일 칠 뻔했구만. 그래도 색시가 대단하네. 그 무서운 걸 혼자 막아내고 말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에서 덜덜덜 하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가보니 칠복이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도망치다가 애군의 꼬리에 스쳤는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금덩이 필요 없어요. 귀신이 보여요. 촌장님은 혀를 차며 청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라. 남의 집안을 이간질하고 풍비박산 낼 뻔한 죄가 크다. 당장 마을 회관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죄를 물을 것이다. 칠복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마을에는 다시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노수님만이 남아 강호와 명호를 위해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 오늘의 시련이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오.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도왔으니 이제 마음을 놓고 집안을 수습하시오. 스님은 품에서 맑은 향 하나를 꺼내 피워주시며 방 안에 남은 탁한 기운을 정화해주고는 조용히 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자 지옥 같던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차갑게 식었던 온돌에도 다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셔왔습니다. 그는 명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와 피 멍든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명월의 고운 손은 거친 나무에 긁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손톱은 깨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손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내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다. 강호의 눈물이 명월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월은 힘겹게 손을 들어 강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늘게 뜬 눈으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세요. 괴짝은 다시 다쳤고 애구는 물러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서방님이 저를 도와 마지막에 뚜껑을 닫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니 허물도 함께 덮고 짐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얼어붙었던 강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기력을 조금 회복한 명월은 자리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강호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 방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찢어진 문풍지를 떼어내고 바닥에 내려앉은 검은 그을음과 먼지를 닦아내었습니다. 단순한 청소였지만 그것은 강호에게 있어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의심과 욕심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걸레질을 할 때마다 방안은 조금씩 예전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명월은 강호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강호가 말렸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이 놀랐으니 따뜻한 밥 냄새로 달래주어야지요. 귀신도 밥 냄새가 나는 곳에는 함부로 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명월은 쌀을 씻어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은 비로소 죽음의 기운을 벗고 생명의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방 안에 앉아 구석에 놓인 괴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괴짝은 예전처럼 말이 없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눈에 비친 괴짝은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도 공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키고 존중해야 할 신성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대장간에 가서 튼튼한 자물쇠를 새로 오리라 다짐하며 괴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밥이 다 되자 명월이 소반에 따뜻한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김치를 담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값진 밥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빛으로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흔들렸습니다. 강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명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 대장간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자물쇠를 구해오겠소. 그리고 다시는 내 죽는 날까지 저 괴짝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겠소. 오직 당신과 우리 집안을 위해 땀 흘려 일만 하겠소. 명월은 그런 강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괴짝을 지키는 것은 자물쇠가 아니라 서방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서방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복이 끌려간 마을 회관 쪽은 소란스러웠지만 강호의 집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괴짝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의 애군들은 명월의 법력과 강호의 회개로 인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산 너머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강원의 집 지붕 위에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집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반가운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자 지난밤의 악몽 같던 소라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강호는 눈을 부비며 일어나 곁에 잠든 아내 명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어 마치 천사가 잠든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호는 아내가 깰세라 조심조심 이불깃을 여며주고는 지난밤 자신의 실수로 난장판이 된 집안을 수습하기 위해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먼저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위해 창고에서 연장을 챙겨 들었는데 망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다시는 집안의 울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헐거워진 문짝을 떼어내어 대패로 밀고 못을 박아 튼튼하게 고정했고 그 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우는 희망의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을 고친 후에는 뒷산으로 올라가 질 좋은 황토를 캐어와서 지난밤 애군들이 핥히고 지나가 금이 간 벽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바르는 강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웠고 그것은 단순히 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강호는 읍내 대장간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대장장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자물쇠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아니 무슨 보물단지라도 숨겨두시려나 보.
이렇게 큰 자물쇠는 관아의 곳간에나 쓰는 법인데 라고 농을 던지자 강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의 마음과 우리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자물쇠이니 부디 쇠를 1000번, 10,000번 두들겨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강호의 진심 어린 부탁에 대장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신을 다해 쇠를 달구고 두드려 그 누구도 쉽게 열 수 없는 육중한 무소의 자물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호가 새 자물쇠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명월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깨진 장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강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고 강호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달려가 그녀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부인, 이리 내놓으시오. 당신은 방에 들어가 편히 쉬어야 하오. 이 모든 일은 사단을 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오. 강호가 땀을 흘리며 마당을 쓸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명월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흐뭇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애틋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원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달걀꾸러미나 두부 한 모 또는 말린 나물 같은 소박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강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칠복이 놈 꿰매 넘어가 고생이 많았네. 우리도 헛소문을 믿고 자네 부인을 오해했으니 면목이 없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 퍼뜨린 소문에 휘둘려 강호네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명월의 지혜와 강호의 솔직한 참회에 감동하여 다시금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호와 명월은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준비한 차를 대접했고 흉흉했던 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덕담만이 오고 갔습니다. 한편 마을을 시끄럽게 했던 칠복은 그날 밤 이후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귀신에 홀린 듯 헛소리를 하며 산 너머 먼 마을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절에 들어갔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치광기가 되어 떠돌아다닌다고도 했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하려던 자는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벌을 받게 된 것이니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칠복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 예전의 평온하고 넉넉한 인심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있었습니다. 강호는 새로 맞춰온 자물쇠를 괴짝의 고리에 채우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마음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괴짝은 다시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강호는 그 열쇠를 명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열쇠는 당신이 보관하시오. 아니, 아예 깊은 산속 옹달샘에 던져버려도 좋소. 나는 이제 저 안이 궁금하지 않소. 저 안에 무엇이 있든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우리 집안이 평화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 말이오. 명월은 강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이 열쇠는 서방님이 가지고 계세요. 서방님의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의 자물쇠가 채워졌으니 이제 이 쇠 열쇠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라고 답하며 열쇠를 다시 강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얼음이 녹고 가을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원의 집 마당의 감나무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텃밭에는 명월이 심은 상추와 아욱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났습니다.
강호는 예전보다 더욱 부지런해져서 새벽이면 일어나 소 여물을 쓰고 밭을 갈았으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괴짝 사건 이후로 강호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요행이나 마법 때문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며 한층 성숙해진 강호의 성실함과 명월의 알뜰한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파는 나무는 값을 더 잘 받았고 가을 추수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강원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괴짝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부부의 금슬이 복을 불러오는 게야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강호와 명월은 넉넉해진 살림을 혼자만 즐기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명월이 만든 맛있는 반찬은 동네방네 나눠줬고 강호는 힘없는 노인들의 집을 고쳐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라. 강호네 집 곳간은 비워도 비워도 다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강호와 명월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검은 괴짝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수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가끔 괴짝을 닦아주며 속으로 고맙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깨닫게 해주어서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괴짝 역시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더 이상 운궁거리는 소리도 불길한 기운도 내뿜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무 향기만 풍길 뿐이었습니다. 여보, 밖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방 안은 참 따뜻하구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오. 강호가 잘 구워진 군밤 하나를 까서 명월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월은 오물오물 군밤을 먹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방님, 따뜻한 건 군불 때문만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따뜻해지니 집안 공기도 훈훈해진 것이지요. 예전에는 괴짝에 의지해 복을 바랐다면 지금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복을 짓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명월의 지혜로운 말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문풍지 넘어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강호는 문득 1년 전 칠복의 꼬임에 넘어가 괴짝을 열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다시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강호는 이제 더 이상 헛된 욕심을 부리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보금자리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호롱불에 심지를 낮추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강호는 이불을 펴며 명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만약 먼 훗날 우리가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괴짝은 어떻게 해야 하오?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오? 명월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저 괴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저 괴짝도 함께 태워 하늘로 보내야지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괴짝 대신 정직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것이 훨씬 가볍고도 귀한 것이니까요. 강호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이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는 평온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밖에서는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는 소리가 고요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강호는 잠결에 아내의 손을 더듬어 잡았고 명월 역시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맞잡은 두 손은 세상의 어떤 자물쇠보다도 단단하게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산골 마을의 강호와 명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괴짝 속에 갇혀있던 것은 애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가두고 평화를 지킨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걱정과 근심의 괴짝이 있다면 굳게 닫아두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만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